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7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등의 다자구도 속에서 이달 27일까지 후자 등록을 완료하면서요, 본격적인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무검증, 무공약, 무정책으로 표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총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현재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북 각 지역구 경쟁 구도와 후보자들의 면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요,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4.15 총선 본선 후보자와 정당들에게 도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총선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토론회도 활발하지 못하고 일부 유력 후보자들은 토론회 기피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들을 알리고 정책이나 공약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은 다자구도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각 당의 비례정당까지 있으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의석을 늘리기 위한 비례정당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힘써주는 후보나 정당들의 눈길이 갈 것 같은데, 모두가 어려운 이때 참된 정치인이 나와서 차별화된 정책으로 제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을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소신이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지역 기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현안에 관심을 두고 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후보를 뽑고 싶어요. 자꾸 비방하고 오면은 선거판이 혼탁해가지고 유권자들도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갖게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인지 민주당 후보들은 너무 당만 믿고 자신의 경쟁력이나 공약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워요. 야당에서는 현역 의원 등의 인물이 강조되고 있어서 참신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4년 동안 전북을 이끄는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도민들도 신중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송은 2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녹음일과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심리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53분 동안 두 분과 함께 전북 10개 선거구를 살펴볼 텐데, 이경규 의원님, 아무래도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선거운동 좀 제약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경선에 좀 초점을 맞춰주긴 했습니다만 총선에 대한 체감도가 도민들에게, 유권자분들께 좀 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분위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후보들은 선거운동 하기가 좀 막막하다. 예. 그리고 특히 정치 신인들은 좀 뭔가 좀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단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또 유권자들도 갑갑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나와 있는지, 또 윤리 도덕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검증하고 선택 어떤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예.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실 총선이 돼가지고 그냥 정당 선호도 조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파악하신 대로 좀 전해주신다면요. 비슷한 내용이 같습니다.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경쟁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 경쟁력, 그리고 당의 어떤 정강이라든지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여야야 누구를 막론하고 진보정당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를 떠나서 각각의 정당들이 지역에는 관심이 없고, 실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의석 다툼을 오랫동안 전개했고, 또 비례위성 정당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선거 이슈가 침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들이 전혀 선거에 대한 준비는 없이 기존 지지율을 가지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은 전혀 공약도 없고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도 현재까지 모르는 유권자들이 태반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그냥 그 정당, 아까 우리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정당에 대한 인지도 조사,
뭐 지지도 아닙니다. 정당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막 그 헷갈려가지고 정당 이름들을 뭐 헷갈려서 모를 정도이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 의원님 10개 살펴보기 전에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 이제 다야 구도 속에서 치러지겠습니다. 1대1 구도는 뭐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20대 때는 민주당이 2석을 차지했는데 이번 21대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막 그 후보 등록이 끝나고 이제 몸집을 움직이는 시작에서 전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스럽긴 한데 이런 추세라고 본다면 더구나 깜깜이 부질 총선이 계속된다고 본다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을 것 같고 전번에 언론사들이 일제히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10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구 정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주전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는 뭐 20%포인트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그때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당 그 지지율에 따른 그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한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흐름이 좀 바뀌었을까? 난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다만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코로나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는 그 민주당 후보를 할지 민주당 지도부의 중앙당의 지도부들의 어떤 막말, 망언, 실수 이런 것들이 유권자한테 어떻게 미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긴 한데 저는 10개 선거구 중에서 적어도 그 한두 석 빼고는 민주당이 또 싹쓸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소속이랄지 민생당이랄지 이런 야권에서 좀 뭔가 좀 상당히 큰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그 4년 전에 정반대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관전자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도민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팽팽한 어떤 접전이 이루어지면서 전라북도 현안이 테이블에 올려지고 그 선택하고 검증하고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때 뭐 흥미진진하고 또 선거의 어떤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질 텐데 그런 국면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유권자들도 갑갑하고 또 판별하고 검증하는 그런 그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속에서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같습니다. 실제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선거 이슈가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고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도 거의 코로나 일색으로 가고 있다가 최근에 또 N번방 문제가 터져가지고 선거 이슈가 부각은 아예 뭐 거의 뭐 자료화면 수준에서의 어떤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1년여 동안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치열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도 핸드폰을 보면 언제 여론조사하니까 좀 응해주라고 하는 문자가 수십 통이 옵니다. 경선 시기에는 수백 통이 왔거든요. 뭐 한 후보 진영에서 뭐 수십 통씩 오니까 전라북도 전체에서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게 왔는데 이런 치열한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현재 몇 군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 또 오늘까지 또 여론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거의 회원들한테 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특수하게 훈련받은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건들은 어떤 여론조사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응답률이 월등히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일 뿐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김현기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당선이 뭐 가능성이 높은 후보 입장에서 그 언론사 초청 토론회나 기관 단체 초청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가 이미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뭐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도 2번의 지금 토론회와 제가 진행하는 아침 페트롤 전북에서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참하는 이 후보군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나 민원연 뭐 함께 또 전북 기자협회가 성명을 내고 있는데 항상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 부분 어떻게 실제적으로 4년 전 이맘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수위를 달렸거든요.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수위를 달렸습니다. 이 시점에 여론조사에. 그래서 실제 그 당시 방송 토론회도 선관위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력 후보들 우리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이제 공천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부들이 토론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토론회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만 나머지 토론회는 불참했는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말등만 박아도 당선된 우리 전라북도 정치 지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권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어떤 정치 쟁점을 이슈화를 막아내고
또 명분에는 네거티브는 않겠다. 그러든지 토론에 나가보면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서 그때도 안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는 책임이 저도 이제 NGO에 있기 때문에 NGO 책임도 있고 그런 것들에 강력하게 공격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책임도 있고 당사자인 방송 언론의 책임도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또 가장 큰 책임은 그런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투표행위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한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각각의 각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어떤 토론회 뭐 이번에는 또 뭐 연합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몇 개 방송사들이 연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토론회조차도 다수의 유력 후보들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건 저는 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 또 기자 출신으로서 이경재 의원님. 저도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여론조사 지금 시점 여론조사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걸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트렌드 흐름을 보는 그런 정도 참고용이지 절대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역대 선거를 보면은 그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맞춘 게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특히 야권의 후보를 할지 무소속 후보들은 이 여론조사 추이 그 결과에 너무 그 개의치 말고 열심히 유권자들 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정책 개발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그 의욕을 좀 가지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가 왜 맞지 않느냐 특히 이제 수단으로서 ARS 조사를 하잖아요. 전번에 한 그 조사는 ARS 90 그다음에 전화 여론조사 10% 갖고 100%를 맞췄는데 ARS 조사라는 거는 그 함정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전화로 기계식으로 어떤 돌리기 때문에 또 답변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는 답변도 많이 있고 또 연령대별로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노인층이랄지 청년층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은데 그걸 절대치로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깜깜이 부실 선거가 될수록 가장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정책 토론이란 말이죠. 토론을 함으로써 후보 간의 차별성을 검증하고 그 공약을 검증하고 또 후보들의 개개인의 윤리 도덕성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토론인데 특히 이제 이 후보 간 상호 토론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뭐 공격 또 수세도 보이고 여러 가지 흥미 진정성도 있고 근데 정책 토론을 활성화해야 이런 그 깜깜이 코로나 정부에서는 유효한 그런 수단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지금 기피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안 나간다고 뭐 통보를 하고 있고 언론사 토론도 그렇고 시민단체 토론도 그렇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떳떳이 응해가지고 밝히고 또 감정도 받고 해야 될 그런 의무적인 그런 소양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높다는 걸 기회로 또 상대방의 어떤 기회를 알릴 기회를 차단한다는 그런 그 얄팍한 그런 퇴행적 판단으로 정책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유권자들 이런 것들은 면밀히 주시해서 봐가지고 후보 적격성에서 큰 하자가 있는 후보 이렇게 규정을 해서 단호한 어떤 그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대표님. 저는 뭐 이번에 저희 단체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냈는데요.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 많은 그 방송사들이 연대해서 방송 언론 차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토론에 나오자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불리게 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그 토론 프로그램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합동작전을 피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선거의 특징은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은 조금 이렇게 나서져 가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수도권의 유권자도 가장 많고 의석수도 가장 많은데 이 수도권에서 코로나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4월 15일까지 다행스럽게도 잘 이렇게 막아내면 좋지만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유학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체 우리 확진자 중에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서 막아내면 좋지만 만약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수도권이 투표율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투표율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해보면 아주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투표를 참가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거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젊은 층들이 물론 이번에는 또 만 18세가 또 전국적으로 53만 명이 투표를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젊은 층들이 과거와 다른 어떤 투표의 양태를 보일 것이 투표율과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전국이 있어서 방송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가장 민심은 흐르고
도덕이 또 흐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 민심이 어떻게 투표로 반영될 것인가 문제는 또 예.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당별로 좀 살펴보고 지역구 살펴보겠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네. 민주당의 뭐 경선을 시작부터 좀 속도를 내서 공천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됐고 10곳 중에 결과를 보니까 2곳만 새 얼굴이고 나머지 후보는 이제 전직 뭐 이런 출신입니다. 그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은 적어도 그 집권 여당이고 또 집권 여당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현안을 끌어갈 어떤 동력도 있는 거고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개혁 쇄신 공천도 해가지고 어떤 우리 당은 이런 그 상품을 도민 여러분한테 제공합니다.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명의 후보들 몇 면을 보면은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치 권력으로 봐야 될지 정치 예. 리더로 봐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할까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그런 인물들로 이렇게 다시 또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그리고 뭐 신선한 어떤 그런 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지금까지 그 많은 공약을 하고 약속을 이행해 왔는데 전라북도 현실을 놓고 보면은 큰 뭐 발전도 없고 또 지역 낙후는 더 가속화되고 인구는 또 빠져나가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데 다시 또 그런 인물로 다시 또 내세웠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집권 여당이 과연 이렇게 무산일적으로 인물을 내고 공천을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뭐 10명이 포진을 하긴 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진 인물은 뭐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인물의 그나물의 그 밥 그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그 후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민생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영 이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배숙, 유성엽 이런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현역 의원들이 지금 무소속으로 이제 민생당에서는 예. 정동영 의원이 주도하지 않고요. 예. 그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 유성엽 의원이 민생당을 주도한다고 판단을 하는 게 예, 맞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실제 현역 의원 중에서는 전주평의 정동영 의원, 익산을의 조배숙,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이 출마를 했고 예. 또 선거 때 되면 항상 또 나오는 분들이죠. 김제부안의 그 김병민 후보, 그다음에 전주을의 조영철 후보, 또 새로운 어떤 신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갑의 고상진 후보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민생당 이름으로 후보 등록을 했었는데 아직도 민생당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국민의당이라든지 민평당 수준만큼 인지도도 없고 예.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환자리수에도 한참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조건 속에서 도리어 이분들은 현역 의원들이라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지지율에 비해서 당 지지율이 너무 밑에 있어서 도리어 개인 지지율을 어떤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무소속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관영 후보를 비롯해서 이제 김광수 의원까지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 민생당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무슨 예, 그러시죠. 예. 민생당이 좀 더 일찌감치 몸집을 추스려 가지고 라인업을 형성해서 나갔다고 한다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맞아면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생당이 추진했던 건 제3지대를 통해서 야권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의석수는 제3당이란 말이죠. 의석 가진 수는 3당이면서도 지금 보면은 질이 멸렬해요. 예. 어떤 뭐 라인업도 그렇고 또 비례대응당 하는 것도 뭐 손학규 대표는 뭐 2번을 딱 들고 앉아가지고 과연 예. 유권자들이 뭘 보고 선택해야 될지 이게 대한 의문이 있는 그런 정당이고 그래서 지금 무소속은 민생당 갖고는 안 되겠다. 더구나 전라북도는 호남 정서상 민주당 또는 뭐 문재인 정부 의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예.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나온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주, 안산, 을의 최영재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지금 바꾼 그런 케이스고 군산의 김관영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일찌감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최고위원까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예. 이영호 의원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온 케이스고 김재희 의원 역시 민생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소속으로 나간 게 낫겠다 해서 무소속으로 바꿨다는 그런 케이스고요. 예. 임정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케이스고 최근에 탈당한 김광수 의원도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민생당은 나왔느냐
예. 그래서 박고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을 많이 하고 잘한 성실성이 있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무소속 나온 그런 어떤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뭐 저희가 볼 때는 민생당이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통해서 경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민주당 후보고 무소속 후보도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소속 출마 후보자에 어떤 선전을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정의당 또 민중당, 미래통합당. 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무소속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앞으로 향후 총선 끝난 뒤에 내가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으로 돌아가 복당을 하겠다. 예. 그래서 복당은 불어 이해찬 대표가 쐐기를 박았는데 예. 당시는 또 뭐냐 이해찬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공천을 안 주니까 그래서 세종시에서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 대표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이해찬 대표는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표 끝날 텐데 그때는 다른 어떤 정치 환경이 형성이 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래서 예. 전라북도 현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고 현안을 챙기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정당 살펴보죠. 김영기 대표님.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당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전주 갑에는 우리 염경석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원래는 전주을에서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다가 정의당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20대 중반 정도의 순위를 차지해서 당선권에는 멀어졌 상태 속에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이번에는 전주 갑으로 이렇게 출마를 했고요. 또 염경석 의원은 전라북도 정의당 공동 선대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염경석 후보는 각종 선거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이미 여러 번 출마를 하신 정의당의 대표적인 어떤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주 의뢰는 오영수 후보죠. 이 의보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예. 바로 염경석 후보의 후임으로 의보위원장을 쭉 꾸준히 했고 또 전라북도 의보 건강보험이죠. 조합장까지 역임하고 출마를 하신 분이고요. 익산 의뢰는 얼마 전까지 도당위원장을 하다가 또 최근에는 정의당 중앙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권태웅 후보가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구 본선 출마 과정에서는 정의당 후보 중에서는 권태웅 후보의 득표율이 예. 과연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또 정상모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정의당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 미래통합당을 살펴보면 전주에 총 4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등록한 걸로 예. 오고 있는데 전주의 이수진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예. 처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익산갑의 김경환 후보는 이미 이전에 그렇습니다. 도의원까지 하고 예. 그 전에 이 전신 전당에서는 선남대 도당위원장까지 총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군산의 이근열 후보, 완주 진무장의 김장도 후보 이렇게 미래통합당에서는 얼마 전까지 예비후보로는 거의 등록되지 않다가 예. 선거 막바지 등록일 막바지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후보로서 실제 본선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중당에서는 익산시 갑의 정건희 후보가 한 분이 이렇게 출마를 해서 이렇게 경쟁에 임하고 있고요. 또 물론 혁명당 이런 데 후보들도 그렇습니다. 몇 분이 국가혁명 이렇게 배당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진보 정당이라든지 어떤 소수 정당 그리고 미래통합 후보들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예.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구도가 실제 이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서 그 민생당 후보, 무소속 후보 간의 어떤 대결 국면으로 선거 전반이 진행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예, 터놓고 말합시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 김인현대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주 개건 논설 의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개 선거구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갑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무소속의 김광수 후보, 민주당의 김현덕 후보, 4년 전 리턴 매치가 성사된 지역. 여기 정의당 염경석 후보, 무소속 이범석 후보 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뭐 후보들은 소개가 됐으니까 그냥 특성 정도에서 김영기 대표님 이 전주 갑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뭐 전주 갑의 민주당으로는 김인덕 후보가 경선을 이겨서 당선이 됐는데 김인덕 후보 특징은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권리당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히 또 그 측면에서 전주시나 전라북도의
그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측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예. 쉽게 말하면 당세가 센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세에 비해서 민심의 흐름은 좀 달라서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는 석패를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전국적인 높은 지지율 속에서 상당히 우위 속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광수 의원은 최종적으로 이제 무소속 후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김광수 의원은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활동에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전북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기반은 좀 약하고 또 쉽게 국민의당부터 시작해서 현재 무소속 1위까지 어떤 정당적 뿌리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조직력에 있어서는 좀 약한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큰 구도가 그대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어서 어떤 좀 뭔가 새롭게 좀 변화가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네. 전주 가불병은 지난 20대 때 1000표 이내의 표차로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접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리턴 매치 성격이 강한 세 곳인데 전주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주을의 경우는 지난 4년 전에는 0.1%포인트 11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그런 지역인데요. 예. 뭐 정운천 의원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가면서 현역이 없는 그런 예. 지역구가 돼 있고 이 지역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특성이고 도심에서도 도심. 그래서 지난 선거를 보면 실사구시, 실리 위주로 투표행위가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후보 소개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 민생당 조영철 후보, 정의당 오영수 후보, 미래통합당 이수진 후보,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최영지 후보와 성취도 후보까지 6명의 후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선거구의 특징은 민주당에서 이상직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꼭 돼야 된다는 어떤 기치를 내고 나와 있는데 거의 경선에서 탈락한 최영재 후보가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당시 그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공천 탈락은 그런 배경이랄지 또는 그 탈락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항을 해가지고 무소속 나온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상직, 최영재 두 후보 간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볼만한 지역이 바로 이런 선거구고요. 또 예컨대 이제 그 공약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그런 대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상직 후보 같은 경우는 1호 공약으로 한강산 터널 이슈를 지금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 만들겠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끈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제 반면에 최영재 후보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 지역 인재 고용 의무화를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일단은 뭐 130만 명 메가시티, 근데 전주 완주 익산 군산까지 크게 아울러 가지고 그런 스케일 큰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공약 대결에서도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약간 6명이 접전을 보일 거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전주을 선거구라고 하죠. 표심이 상당히 분산이 돼서요. 당선 후보가 많은 득표를 이제 차지하기 일방적인 선거는 뭐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구도가 아닐까 싶은 전주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빅매치 중에 한 지역이죠. 전주시 병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 이외에 이제 뭐 무소속 후보가 있고 또 국가혁명배당금 후보가 있습니다. 자, 그 무소속에 지금 오세명 후보인데 이 시각 지금 금요일 오늘 4시 시각에는 아직 등록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혁명배당금은 이제 최혁기 후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제가 갑 소개하면서 무소속도 이범석 후보를 소개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소개했는데 특별히 근데 득표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는 없어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에서는 말 그대로 또 갑도 마찬가지지만 리턴 매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도 핫 이슈의 어떤 격전 선거구로서 이미 뉴스에서도 앞으로도 아마 병은 많은 이제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현재 현역 의원인 쉽게 말하면 정동영 의원이 또다시 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선거에서 분패했던 김성주 의원이 새롭게 다시 또 한번 뭐 전직 의원이니까 여기도 새롭게 의원 배치를 달 것인가. 지금 저희가 후보라는 표현을 쓰시죠. 후보로 리턴 매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실제 현재로는 민주당 어떤 전략도 하면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많게는 70% 지역에 따라서는 60%대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 속에서 김성주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한 어떤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후보가요. 예.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뒤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 4년간을 살펴보면 김성주 후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정동영 후보는 마치 초선처럼 지역을 누볐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의 어떤 튼튼한 어떤 내용들은 여론조사에서도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느 지역보다도 저는 변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에 따라서는 또 어떤 돌출 과정, 그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어떤 돌출 행동이라든지 돌출 발언 아니면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동영 의원에 대한 정동영 후보에 대한 평가 오랫동안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정치를 한 20년 이상한 정동영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 내용 속에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여론조사의 출처를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아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전북 도민일보, 전라일보, 전주 MBC, JTB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이 병 지역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지역구에 대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선 RDD와 무선 가상전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전화 면접 조사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가중 보정을 위해서 2020년 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하였으며 응답률은 18.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것은 현재 전주시 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밝히니까 한마디 한다면은요. 그 응답률을 보면 유선은 9.0%, 근데 무선 이제 90%를 한 무선은 20.7%거든요. 그래서 이 무선 20.7%가 실제 말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떤 응답률이거든요. 보통 5에서 10%, 8%, 7%를 넘지 못하는 모든 여론조사가 그런데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했다면 극단적으로 포놓으면 회원 명부 놓고 그 안에서 꼭 전화한 것처럼 일부 이렇게 높은 응답률이 나온 예가 없거든요. 이건 이전에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 어떤 당원 경선 과정 속에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유권자가 적은 지역에서 30%까지 나온 예가 있지만 일반적인 RDD 여론조사나 일반 여론조사는 거의 5% 수준의 응답률인데 벌써 20.7%의 어떤 응답률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미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 조건 속에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수치는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유선도 9%인데 무선이 20%인 점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익산 갑으로 가겠습니다. 삼선인 이춘석 현역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수흥 후보와 민생당의 고상진 후보, 황세현 후보 중에서 이제 고상진 후보가 올라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이 익산 갑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4명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익산 갑인데 익산 갑의 그 핵심은 정치 신인인 김수홍 후보가 삼선이고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의원을 후보를 꺾고 민주당 공천을 받은 건 파란을 일으킨 지역이 바로 익산 을인데요. 일단 여기는 익산 갑이죠. 익산 갑이죠. 여기는 일단 민주당 공천을 땀으로써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일단 김수홍 후보는 본인이 예산 전문가 또 국회 입법처에서 예산처에서 사무차장을 지내면서 한 30년 동안 활발히 그 예산 활동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민생당의 고상진 후보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국회 비서관, 보좌관을 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 삶의 질을 내가 개선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미래통합당의 김경환 후보는 농어촌 공사 감사를 지내고 도의원을 지낸 분인데 상당히 역량도 있고 또 서남대 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뭔가 좀 가치를 철학을 내가 좀 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전권희 후보가
시민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그 유지의 정치를 펼치는 이런 세상에 종집을 찍겠다. 예. 그리고 농촌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데 농민수당을 내가 입법화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지금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익산시 을 4년 전 리턴 매치가 성사됐던 곳. 민생당의 조배숙, 민주당의 한병도, 정의당의 권태홍 3자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무소속에 이제 배수연 후보가 있고요. 국가혁명배당금의 최규석 후보, 기독자유통일당의 이은재 후보가 있습니다. 김현기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리턴 매치입니다. 당시는 이제 국민의당 조배숙, 그다음에 민주당 한병도 경쟁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 조배수가 당선된 지역인데요. 4년 뒤에는 지금 판도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4선이죠. 민생당의 조배숙 후보, 그리고 한 번 국회의원을 하고 청와대 비서관 정무수석을 한 한병도 후보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어떤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인 권태웅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삼각구도로 이렇게 지금 선거운동 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의 한병도 후보냐, 아니면 선수가 긴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한 조배숙, 민생당의 조배숙 후보냐의 싸움인데요. 예.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그렇듯이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 민생당 조배숙 후보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또 한병도 후보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또 실제 친문의 일원으로서 청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선거 출마를 해서 내려왔고, 또 지금 특정 사건 때문에 또 구설수에도 올랐던 적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이런 과정들이 또 어떻게 보일 것인가, 또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한 조배석 의원에 대해서는 익산 시의회 네. 유권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정책도 공약도 없다 보니까 연락이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뭐 신인들은 아니고 이미 한병도 후보도 정치 활동 시작한 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과정, 그리고 익산이라고 하는 또 우리 지역사회 속에는 또 특수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귀추가 주목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오늘 후보들의 그리고 권태웅 후보에 대해서 네네.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권태웅 후보가 이제 실제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권태웅 후보가 어떤 득표력을 가질 것인지, 쉽게 선거비 보조는 다 받을 것인지,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3자 구도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영기 대표님은 선거비 보전을 말씀하셔서 정의당에 양당이 앞서가고 권태웅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군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인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은 이제 민주당인 신영대 후보 이렇게 이제 또 미래통합당의 후보도 합류할 지금 예정 속에 있는 가운데 군산 상황도 관심의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8년 전에 당과 당이 지금 뒤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이경기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군산은 그 신영대 후보가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다가 결국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래한국당으로 부동산 투자 문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천을 받게 된 아주 운이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 원내총무 최고위원까지 지낸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바꿔 타면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고 본다면 김관영 후보는 정치 중진으로 명실상부하게 반열을 이제 넓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을 군산 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 발전에서 능력을 유감없이 이제 펼친 그런 것이 이제 장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신영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을 지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내가 살춘성인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일단 정치 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신인으로서 뭔가 좀 영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 있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근열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이분도 뭐 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분인데 국제 서밋 마약 치유센터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또 가치를 내걸고 있는데 일단은 뭐 김관영 후보의 어떤 중진 도약이냐 아니면 신영대 민주당 후보의 민주당 지지율을 반영한 그런 정치 기반을 얻고 새로운 그 국회에 입성을 하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읍고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민생당의 유성엽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윤준병 어릴 적 친구가 이제 맞대결을 붙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보도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읍고창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기 대표님? 네,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정치와 권력 앞에서는 형제, 자매, 친구도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역군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상당한 절친이었던 두 분이 이제 한 지역구에서 쉽게 말하면 한 분은 민주당 윤준병 후보, 한 분은 민생당의 유성엽 후보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윤준병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라북도에서도 근무를 했던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다가 실제 말년에는 주로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고 예.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은퇴를 해서 전격적으로 정읍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 뭐 내부에서는 뭐 또 그 서울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또 박원순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찍이 정읍에 내려오면서 내부적으로 거의 단수공천 비슷한 걸 내정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정읍에서 입지를 모색하던 타 후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단수공천이 되었고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경쟁을 하게 되었고요. 예. 유성엽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2번, 국회의원 3번에 자타가 구현한 전라북도 대표적인 중진 의원으로서 현재 또 민생당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뭐 협상이나 이런 거 하면은 대부분 유성엽 후보가 협상에 임해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실제적으로는 과연 이렇게 3선 그다음에 시장 2번 20년 동안 정읍 지역 정읍 고창이지만요 텃밭 토주대감처럼 해왔던 유성엽 의원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새로운 행정관료 출신의 윤준병 후보에 대한 평가인데요. 예. 우리가 그 객관적인 것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 유성엽 후보가 20년이거든요. 시장 2번. 그 20년 동안의 활동 과정 속에서 약간의 피로감들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약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창 지역이 과거부터 쉽게 말하면 고창 지역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유익도 몇 분 안 되는 과거 민평당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어떤 장점이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윤준병 후보는 오랜 행정관료 출신의 경험들을 정읍 유권자 또 고창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 마찬가지로 윤준병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성엽 후보가 민생당의 유성엽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읍시장을 2번 하셨습니까? 네. 한 자, 번인가요? 예, 저는 한 번을 알고 있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도지사 후보에 네. 출마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예. 유성엽 후보로 저는 뭐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오랜 정치 경험에 대한 뭐 피로감을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김제보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현역이 이제 민생당의 김종애 의원이었는데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원택 후보 그리고 민생당에서는 이제 김경민 후보 또 국가혁명배당의 박정효 후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김제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희 후보가 민생당으로 있다가 민생당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무소속 나와달라 시민 요청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바꿔탄 케이스인데요. 일단 그 김정희 후보는 그 해수 요청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기선을 제압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예. 또 예산 확보 1위다 국회의원 중에서 이런 걸 강적으로 내걸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아주 성실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원태 후보는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받은
사실상 전략 공천받은 케이스인데요. 운동권 출신으로서 전주 시의원을 하다가 송지사의 요청으로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또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면서 스펙을 착시 쌓아가지고 국회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뭐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수지는 개발과 공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예. 김경민 후보는 민생당의 후보로 나와 있는데 4번을 낙선한 2000년도부터 15대 국회까지 4번을 낙선한 그런 케이스고 사전 5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국회에 15대 국회부터 문을 두드렸고 또 단체장에도 도전을 한번 했고 그런 낙선 경험이 많은 그런 후보입니다. 또 이 김경민 후보는 역시 김종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해수 요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새만금의 드론 산업 육성 특구를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경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역인 김종애 후보와 또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사이에 어떤 정책과 공약 측면에서 좀 유권자들에게 한가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해서가 이제 주된 관건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예, 부안 특히나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부안 김제 이 지역구는 공약을 일찌감치 내걸므로써 논쟁을 일으킨 그런 특성이 있는 지역인데 일단 김종희 후보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해수요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사실은 새만금 수질 문제는 올해 9월까지 도시용지가 3급수, 농업용지가 4급수를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가 안 될 때는 해수순환을 한다는 것이 이제 정부 방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랄지 환경부 또는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투자가 됐을 때 수질 유지를 그런 수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됐다. 계획 대비 37%밖에 안 된 상태에서 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 유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맡겨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김제 부안 살펴봤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이 무소속이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강래 전 의원입니다.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본선에 올라왔고요. 정의당의 정상모 후보 무소속 방경채 후보 다자 대결 구도. 남원 임실 순창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기 대표님? 네, 일단 민주당은 경선을 통과한 이강래 후보가 있는데요. 이강래 후보는 실제적으로 이미 8년 전까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요. 그 이전에 삼선을 했으니까 현재로 치면 20년 전에 국회의원을 시작해가지고 내리 3선을 했던 분이고 그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략통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 현재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도로공사 사장을 또 역임을 했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돌아온 정치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돌이표 정치인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동료들은 거의 최기성은 대표적으로 주변 동료라고 본다면 같은 연배 최근의 상황들로 보면 이강래 의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지만 한때 민주당 입당설이 파다했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났지만 4+1이라고 하는 정책 연대 때문에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당시의 어떤 민평당 상황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대부분 정설이라고 본다면 친민주당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분하고 이제 남은 또 다른 정의당 무소속이 있지만 이 두 분이 유력한 후보로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군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남은 인순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금 삼각편대라고 말할 정도로 해서 과거 80년대에서부터 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지는 전북 지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꼭 3분할 체제를 해가지고 무소속이 당선된다든지 한때는 과거로 치면 민정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로 치면 그런 분이 당선되는 지역에 대해서 남원 지역은 좀 우리 전라북도 보편적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어떤 정치 지형이 있었다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혼전 속에서 과연 누가 키를 잡아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안개 지역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안개 지역도 군산 지역은 단순하거든요. 구도가. 근데 남원 지역은 훨씬 복잡한 그렇구나. 정치 양상을 띠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막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또 시도위원 간의 고소고발도 있었고 지지 후보를 놓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자칫하면 얘가 좀 혼탁 선거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가장 넓은 지역 복합 선거가 되겠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민주당 안호영 후보, 여기에 다시 재도전하는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 그리고 뒤늦게 미래통합당 김창도 후보까지 치러지는 완주 무진장, 이경재 의원님. 네. 이 지역도 역시 4년 만에 치열한 그 리턴 매치가 예상이 되는 저 지역인데요. 일단 그 안호영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그런 공행진 속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총선 때 완주에서 승리하고도 지난무주 장수에서 표차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을 안고 낙선한 임정엽 후보가 도전하는 그런 형국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호영 후보는 도당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고 또 국토교통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 출신입니다. 임정엽 후보는 역시 뭐 완주 군수를 지낸 또 노골푸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 그런 본인이고 또 이제는 로컬푸드 시즌2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3,000명의 직장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1만여 명의 직장인을 농민 직장을 만들겠다. 자, 그런 그 거창한 프로젝트를 갖고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김창도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대 출신인데 평통 자문위원을 역임한 그런 분인데 상당히 이제 생소하긴 하지만 역시 뭐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완주에 대해서 저도 첨언하고 싶은데요. 완주는 지금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완주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것들이 선거 쟁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주가 복합 선거구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김재하고 이렇게 주로 매칭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기성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그 뒤에는 또 장수 출신 박민수 의원이 했고 지금 현재는 진안 출신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가 진무장 3개 지역구보다도 유권자가 더 많은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20여 년 동안 정치적 공백기를 맞이한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선거 양상은 급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 제가 그 소지역주의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사실 여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완주 무진장의 경우는 그 특징이 있어서 김영기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난도 재선거가 이루어지죠. 전춘성 후보, 이충국 후보 이 두 재선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경재 의원님. 자, 10개 선거구를 살펴봤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의 바람이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코로나19 속에서도 또 유권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뭐 민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식견이 높아가지고 잘 판별을 하실 걸로 믿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라북도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고 또 국회의원도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할 일은 많고. 그래서 더기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후반전이 이제 계속이 되는데 뭔가 좀 역동적이고 1인 2역 3역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그걸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 정치 리더를 뽑아가지고 현안을 하나씩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은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방관하지 말고 누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판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저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뭐 강원도보다도 훨씬 낙후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처럼 묻지마로 특정 정당의 어떤 독점 독주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벌써 후보 토론회 같은 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듯이 특정 정당의 독점이 말 그대로 오만의 정치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유권자를 바라보지 않는 정치들이 흥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두세 군데라도 쉽게 말하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난 4년을 살펴보면 3당이 경쟁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얻은 것이 많다는 건 여러 가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저는 유권자들이 당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 정치력, 성실함,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능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는 표를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